고등학교 때 네. 그 편지를 좀 주고받던 친구가 있는데 오. 뭐 사귀거나 그런 사이는 아니고. 여잔가요? 아, 이거 사랑꾼 큰일 났네. 여자긴 미나님! 한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방 단골 손님들은 어떤 책을 읽을까? 5번째 주인공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회차에 나왔던 미나님의 남편이고요. 처음에 미나님 따라서 다니다가 어쩌다 보니 흘러 출연까지.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성함을 좀 맞다. 말씀해 이름을 주시면. 네. 저는 양철희라고 하고요. 아내랑은 사내 부부인데 회사에서 이제 좀 쇼윈도 사랑꾼 느낌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책 내용의 이 굵은 가지가 좀 쇼윈도 사랑꾼의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주제를 좀 잡고 왔어요. 말이 많아가지고 네. 삼천포로 이렇게 셀 데가 많아가지고 큰 가닥을 정해놓고 그 길로 좀 따라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살짝 컨셉을 잡고 왔습니다. 그럼 기대해 보면서 요즘 읽고 있는 책부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SNS나 뭐 이런 가상 공간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 직접 대면하는 경험 같은 게 줄어든다. 그거를 좀 경고하는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클 때는 직접 경험이 1순위였고 책이나 영화를 통한 간접 경험이 2순위다. 뭐 이런 느낌으로 자랐는데 요즘은 1순위인 직접 경험은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간접 경험을 간접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인플루언서들의 리액션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남이 간접 경험하는 거를 또 간접 경험한다. 이제 사람들이 뭐 직접 대면해서 대화하는 경험, 아니면 직접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경험, 이런 경험들이 많이 멸종하고 있어서 그것들에 대한 경고를 살짝 담은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경험들이 줄어들게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도 그렇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를 조심하라고 하던가요? 이 책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직접 대면해서 대화하게 되면 뭐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비언어적 행동들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타인의 감정을 더 쉽게 읽을 수 있고 이제 공감을 더 잘해줄 수 있고 그런 능력들이 생기는데 물론 영상통화라고 하더라도 물론 상대방의 얼굴이 보이긴 하지만 직접 만났을 때 대비해서는 주의력이 산만해질 수 있다.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의 표정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데 이런 영상통화 같은 걸 하면서는 뭐 TV도 볼 수 있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의 감정을 읽는 게 조금 서툴러져서 감성적으로 조금 발달이 덜 할 수 있다. 물론 학습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군요. 그럼 직접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책방으로 직접 오시면 그럼요. 좋지 않을까? 그럼요. 네, 아주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경험의 멸종은 어떤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까요? 저 스스로도 요즘 며칠 전에 문득 느꼈는데 아, 핸드폰 중독이다. 저도 그래요. 네, 큰일 났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핸드폰 중독을 피하기 위해서 저만의 룰을 3가지 세워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100%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걸으면서 핸드폰 하지 않기. 그리고 자러 들어가서 핸드폰 안 하고 바로 자기. 어려운데요? 이게 제일 네. 어렵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하루에 적어도 책 15분 이상 읽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책을 최소 15분 정도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서 책에 몰입돼가지고 와 이거 한 30분 읽었다, 50분 읽었다, 내일 출근 큰일 났다 이러면서 시계를 보잖아요. 네. 그럼 5분 지나 있더라고요. 반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쇼츠에 물들어서 시간관념이 너무 압축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책을 읽으니까 이 15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타임이 너무 하는 것 없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핸드폰을 하시는 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분들이 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철이님께서 힘들 때 찾게 되는 책은 어떤 책이 있는지. 제 힘들 때 읽는 책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힘들었던 경험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삶이 좀 평탄하셨나요? 평탄했다. 부럽다. 예. 사실 이 긴긴밤이라는 책은 제가 인생 책으로 리스트업 해놨던 건데 얘를 힘들 때 읽는 책으로 살짝 땡겨왔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생 책이자 네. 힘들 때 읽는 책입니다. 주인공이 코뿔소고요. 코뿔소가 예전에 먼 모를 때부터 코끼리들과 어울려 살다가 이제 자기 자신 자아를 찾기 위해서 그 코끼리 무리를 벗어나서 혼자 야생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역경과 고난과 아픔이 있거든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고 모종의 이유로 또 헤어지게 되고 또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이런 고통이라면 고통일 시간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데 그런 와중에서도 꿋꿋이
그 고통들을 견디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코뿔소의 저도 긴긴 밤 감명 깊게 네. 읽기도 했었고 또 저희 독서 모임으로도 2회나 진행을 했었는데 다들 감상이 다 다르고 네. 좋아하는 부분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꽂히는 부분이 다 달라서 그쵸. 특히나 재밌었어요. 철이님은 어떤 부분이 울림이 있던가요? 저는 맨 마지막 부분인데 펭귄을 중간에 만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 펭귄이 마침내 바다를 찾아서 떠나기 전에 갖는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부분들이 애를 키우다 보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좀 이런 마음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이 가장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내가 저 바닷물 속으로 곧 들어갈 것을, 모험을 떠나게 될 것을, 홀로 수많은 긴긴 밤을 견뎌내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긴긴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무언가를 찾을 것이다. 이걸 읽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첫째를 낳고 얼마 안 지났을 때 네. 결혼은 했는데 아이 생각은 없던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아내랑 아이를 가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낳지 말자주의였는데, 그 친구가 너는 아이를 왜 낳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가 너무 예쁘고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래서 낳았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이렇게 매일 출근을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먹고 살 생각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고통 속에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는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요.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를 그런 곳에 등 떠미는 게 조금 꺼려지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그때 제가 했던 말은, 우리 뭐 당연히 출근하고 뭐 시험 치고 이런 거는 힘든데, 저희가 대학교 친구거든요. 네. 대학생 때 아주 망나니처럼 술 먹고 놀던 기억들이라든지. 네. 그리고 저는 대학교 때 연애를 못 했는데 그 친구는 연애도 꽤 했거든요. 연애할 때 그 행복, 아니면 맛있는 거를 먹었을 때의 그 느낌, 아니면 좋은 풍경을 봤을 때의 그 감동 등을 아이가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책을 읽으니까 우리 삶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고통으로 이어지는 긴긴 밤인데, 네. 그 중에 빛나는 별, 재미있게 노는 기억, 뭐 맛있는 걸 먹는 기억, 뭐 그런 별들을 찾아서 하나하나씩 그 별을 보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게 우리 삶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긴긴 밤을 한 줄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린이들에게, 하지만 어른이들이, 철이님의 인생책 부탁드립니다. 이게 악법도 법이고 네. 위선도 선이다, 네. 만화책도 책이다. 그렇죠. 저는 전공이 만화책이라고 항상 말하고 다닐 정도로 초등학교 때부터 만화책을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만화책 랑또 작가님의 가담항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 처음 봐요. 예, 요게 네이버 입증 이제 책으로 엮은 건데, 요게 총 12권까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 5권을 가지고 왔고요. 와. 이게 만화책이긴 한데 저는 주변에 소개할 때 문학책이라고 소개합니다. 왜죠? 이 책이 갖고 있는 대사나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이제 시대는 조선 시대의 느낌의 시대고요. 살짝 판타지고요. 이 책이 갖고 있는 세계관의 가장 큰 줄기는 말에는 힘이 있다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을 종이에 정성껏 쓰면 그 종이가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하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고치고 싶다라는 글을 써서 고장난 물건에 대면 고쳐지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저도 쓰고 싶은 거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런 건 아닌데. 쓸 수 있는 게 몇 개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에 왕이 죽지도 않고요. 날씨도 다스릴 수 있고 힘이 어마무시한 사람인데 폭군입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옳은 말을 하기 위해서 주인공 팀이 왕한테 가기까지 위한 여정이고요. 주인공 팀은 노비, 사당패 광대, 백정, 그리고 사람이 아닌 무언가, 이렇게가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은 글을 모르잖아요. 네. 근데 글이 곧 힘인 세계관이거든요. 공부를 해나가면서 성장하면서 네. 그렇게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표지에 예.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예. 어떤 인물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주인공 팀 중에서 이 인물이 백정이고요. 백정. 이 인물이 사당패 여자입니다. 그럼 좋아하는 문장도 함께 예, 좋아하는 소개해 문장을 주세요. 말씀드리자면 딱 이 두 사람의 얘기거든요.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짝사랑하는 상태인데, 싸우려면 글을 배워야 되잖아요. 이 백정은 글을 배워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글을 잘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을 배우는데, 제가 글을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탄하는 장면이 있고 나서
이 여자가 그러면은 자기를 위해서 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하나 꺾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남자가 산을 하루 종일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선물해 주는데 여자가 그걸 받고 향기 한번 맡더니 휙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백정은 엄청 슬픔에 빠지게 된 거죠. 그때 이 여자가 백정을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꽃을 버려서 슬펐나요? 그건 신발이 진창에 빠졌을 때만큼 슬펐나요? 아니면 가까운 이가 아플 때만큼 슬펐나요? 어떤 슬픔은 어렴풋한 슬픔이고 어떤 슬픔은 처절한 슬픔이죠. 소소한 슬픔도 아련한 슬픔도 잊혀가는 슬픔도 문득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파지는 슬픔까지. 같은 슬픔조차도 사실은 전부 달라요. 책을 읽고 풍부한 단어를 알게 된다는 건 슬픔의 저 끝에서부터 기쁨의 저 끝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감정의 결을 하나하나 구분해내는 거예요. 정확히 그만큼의 감정을 정확히 그만큼의 단어로 집어내서 자신의 마음을 선명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내가 얼만큼 슬픈지 얼만큼 기쁜지 내가 무엇에 행복하고 무엇에 불행한지 자신의 마음이 자신을 위한 목적을 결정하도록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타인에게 정확히 전달하도록. 제가 이 문장을 12권의 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인데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인생의 목표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나를 얼만큼 사랑해? 라는 질문에 저만의 대답을 하나 찾는 거거든요. 이거를 생각한 이유가 노르웨이 숲에 보면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나를 얼만큼 사랑해? 라고 물어봤을 때 남자가 봄날의 곰만큼 사랑해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그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상상해보라고 하는 거죠. 하늘은 너무 파란 봄날이고 밑에 잔디밭은 폭신폭신하게 초록색으로 막 깔려있어요. 거길 기분이 너무 좋게 걷고 있는데 숲에서 털이 복실복실하고 몽글몽글하고 푸근한 곰이 나타나서 어이 아가씨 나랑 날씨도 좋은데 한번 쥐 물지 않을래? 해서 그 곰의 폭신폭신함에 쌓여서 잔디밭에 막 뒹구는 거죠. 그 정도의 행복감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언젠가 나만의 사랑하는 표현을 하나 만들고 싶다가 인생의 목표인데 그래가지고 아까 그 문장이 이제 제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어요. 한 문장으로 표현을 부탁드린다면? 이것은 만화가 아니다. 문학이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인생책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책은 인생책이라고 리스트업이 됐던 책은 아닌데 그 명색이 책방에서 책 소개를 하는데 인생책으로 만화책을 들고 온 게 살짝 걸려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그럼요. 좀 책을 더 읽는다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책을 안 읽는 사람 중엔 가장 많이 읽는다고 항상 말을 하고 다니는데 저보다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이 나 책 좀 추천해줘라고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 가장 많이 추천한 책이 뭔가 생각해보니까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무슨 책인가요? 이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밀러님의 책이고요. 이 책은 뭐라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거는 과학 저서의 느낌도 나고요. 인문학 느낌도 나고요.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평전 같은 느낌도 있고요. 자기 자신의 자서전 같은 느낌도 있고요. 소설의 느낌도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책이고요. 큰 줄기를 얘기하자면 데이비드 스타조던이라는 분류학자가 있어요. 분류학자가 뭐냐면은 저는 예전에 뭐 저런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각각 다 학명이 있잖아요. 이 학명을 그냥 어렴풋이 누군가 과학자가 정했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 분류학자라는 사람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생물들이 누구와 닮았는지 누구의 결인지를 찾아서 분류하는 분류학자예요. 저희가 물고기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물고기는 저희가 어류라고 따로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어류라는 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문적으로. 어떤 페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페어는 물고기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심장 같은 게 소랑 닮아 있대. 소의 친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류라고 알고 있는 들은 어류가 아니다. 저희가 분류를 할 때 무슨 과 무슨 그런 게 그중에 어류라는 애들은 없다. 그런 내용과 함께 이 분류학자 데이비드 스타조던은 물고기 분류의 전문가거든요. 근데 물고기 분류했던 게 사실은 의미 없는 짓이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의 삶을 추적하는. 여기서도 한 문장 읽어주시면. 예전에는 천동설이 있었잖아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사실 별은 움직이지 않는다.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말한 게 그 시대에 엄청난 센세이션이잖아요. 근데 이 책은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같은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 별들을 포기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이었다. 그건 그들이 너무 작고 너무 무의미하고 너무 통제불능으로 느끼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신저를 공격했다. 코페르니쿠스가 별들을 포기했을 때 그는 이단이라는 저주 어린 판결을 받았다. 조르다노 브루노가 별들을 포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화형대에 묶어 불에 태웠다.
갈릴레오가 별들을 포기했을 때 그는 가택연금을 당했다. 이게 한 시대의 통상적인 관념 아니면 지식 그런 것들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필요하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책을 갖고 왔고요. 반전 때문에 더 이상 자세히 살짝 아쉬운데 네. 예전에 사람도 분류하려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우생학이라든지 나치의 네. 홀로코스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정도 같이 담겨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 조화롭게 잘 섞인 비빔밥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철이님의 취향을 알 수 있는 책을 제가 좀 요청드렸었는데 네.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 지금 다 나왔어요. 어린이 도서, 만화책, 어이구, 네. 인문학 다 나왔는데 네. 어떤 책을 또 갖고 오셨을지. 이번에 갖고 온 네. 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고요. 정유정 작가님의 28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정유정 작가님 하면 7년의 밤, 28, 종의 기원 이렇게 세 개가 악의 3연작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두 번째에 있는 책이고요. 얘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7년의 밤이라든지 종의 기원은 어떤 한 사람의 악 위주로 다뤘다면 네. 28에는 온갖 종류의 악이 다 나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서울과 닿아 있는 좀 대도시거든요. 네. 가상의 지역인데 실제로 있는 곳을 따지자면 아마 광명시쯤 될 것 같아요. 서울과 닿아 있고 인구가 29만 정도인 도시거든요. 화양시라고. 근데 광명시 인구가 딱 29만이더라고요. 찾아보셨군요. 네, 그냥 광명시 인구를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네. 그랬더니 딱 광명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전염병이 갑자기 창궐하게 됩니다. 네. 세상에 없던 전염병인데 이게 좀 무서운 게 치사율이 100%예요. 걸리면 죽습니다. 근데 안 걸리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안 걸리면 안 걸렸지, 걸리면 무조건 죽는 그런 병이 도는데 이게 또 무서운 점이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해서 사람이랑 동물이 같이 걸릴 수 있는 병이거든요. 네, 이 병은 개랑 공유를 해요. 강아지가 강아지에게 옮길 수도 있고 강아지가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고 사람이 강아지에게 옮길 수도 있고 사람끼리도 옮고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가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염의 매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전염이 확 온 도시에 돌게 됩니다. 그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염병 발발하고 나서 28일간의 기록이라서 제목이 28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악의 결정판이라고 한 게 사람 자체를 악으로 좀 봐요. 이 작가님이 이 책을 쓴 이유가 구제역 때 이제 돼지들이랑 소들을 구덩이 파서 그거 너무 잔인해요. 살처분하던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을 뉴스로 보다가 이 책에 시나리오가 떠올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실제로 개들을 산채로 묻어버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키우던 개들을 도로로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군인들은 도로에 떠돌아다니는 개들을 그냥 보이면 총으로 쏴 죽이거든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인간 자체가 이 자연으로 봤을 때 악의 한 축이지 않나. 주인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개를 엄청 사랑하는 수의사거든요. 그런 주인공이 있고 개들도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리고 개한테 아내를 잃은 소방관도 주인공으로 나오고 이렇게 주인공이 많은데 이 개들의 입장에서도 이 책들이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가 있거든요. 개들의 시선에서. 그때 보면 이제 인간들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화양시라는 곳을 아예 동그랗게 군인들로 막고 탈출하는 사람들을 다 총으로 쏩니다. 그래서 아예 고립된 디스토피아에서 이제 범죄도 당연히 많이 벌어지고 사이코패스도 좀 나와요. 네. 사이코패스 범죄자 개랑 사람들을 막 죽이러 다니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서 만들어진 악과 인간 전체가 악인 것과 본투비인과 그런 악들이 전체적으로 나와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고 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노력해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이 세상을 시대를 그나마 좀 더 선하게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자기 반성과 자기 혐오와 자기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걸 조금 느끼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뭐 지기님도 그렇겠지만 저희 모두가 다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유혹들이 항상 많아요. 많죠. 저는 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지만서도 네. 불법을 저지를 때가 있단 말이죠. 불법 유턴. 불법 주차. 괜찮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유혹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항상 자기 점검을 하고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 책을 한번에 다시 읽으면서 좀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문장으로 정의를 해주신다면? 악행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폭주기관차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요. 착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삽시다. 그러면 그 다음 책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왼쪽 가슴 아랫게 온 통증이라는 시집이고요. 저는 사실 원래 시를
좋아하진 않아요. 좀 뜬구름 같은 음. 내용들도 많고 아직 책을 덜 읽어서 그런지 공감을 잘 못하겠는 시들 그런 시들이 많아가지고 시집을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그냥 인터넷을 서칭하다가 어떤 시를 하나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목도 몰랐어요. 그냥 시의 한 단락 정도였는데 그 단락을 외우고 다녔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아내를 만나게 되고 아내의 첫 생일 때 아내가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무슨 책을 선물해줄까 하다가 그제서야 그 시의 시인과 그 시가 무슨 시인지를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 책이더라고요. 너무 그래가지고 로맨틱한데요? 제가 아내의 첫 생일 때 선물해준 네. 책입니다. 2017년 9년 전이네요. 그 당시에 받고서 미나님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그때 미나님의 반응은 네. 자기한테 책을 선물해주는 사람이 처음이었다. 어머나. 그러면서 좀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걸 주면서 책을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뭐야? 오늘 제대로 컨셉 성공하셨는데요? 성공이나요? 네, 너무 성공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제 주고 싶은 니즈와 받고 싶은 네. 니즈가 잘 맞은 책이었다. 웬일이야. 근데 아내가 다 읽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반전이었다. 네. 근데 원래 책 선물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죠. 이거를 읽었는지 물어보면 안 그쵸, 된다. 그쵸. 저도 사실 그 외우고 있던 그 시 네. 한 편밖에 안 읽어봤어요. 제목은 수묵정원이고요. 제목이 다 수묵정원이에요. 그래서 수묵정원에 1, 2, 3, 4, 5가 있는데 수묵정원 9번이고요. 부제가 번짐입니다. 번짐. 목련꽃은 번져 사라지고 여름이 되고 너는 내게로 번져 어느덧 내가 되고 나는 다시 내게로 번진다. 번짐, 번져야 살지. 꽃은 번져 열매가 되고 여름은 번져 가을이 된다. 번짐, 음악은 번져 그림이 되고 삶은 번져 죽음이 된다. 죽음은 그러므로 번져서 이 삶을 다 환히 밝힌다. 또 한 번 저녁은 번져 밤이 된다. 번짐, 번져야 사랑이지. 산기슭에 오두막 한 채 번져서 봄나비 한 마리 날아온다. 너무 좋은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닮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닮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닮았을까를 생각해봤는데 만화가들이 만화를 그릴 때 등장하는 주인공의 표정을 따라하면서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게 된대요. 근데 전 이게 사람 간에 대화할 때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의 표정을 조금 따라하게 되는 면들이 있는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부부라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많이 겪다 보니 비슷한 표정을 지으면서 근육들을 비슷하게 쓰다 보니 얼굴이 비슷해지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번진 거죠. 제가 그에게, 그가 나에게. 그래서 요체 번짐이라는 시가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사랑관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네. 나중에 누군가에게 꼭 들려줘야지라고 생각하고 항상 외우고 다녔는데 그걸 이제 그 순간에 빼서 지금도 외우시나요? 사실 이제는 얘는 쓸모를 다했기 때문에 쓸모를 다했다. 그때까지만 외웠고 제가 되었다. 철이님께 요 시집이란 어떤 네. 의미인가요? 저희는 누구든 주위의 사람에게 번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번질 때 좀 이쁜 색의 물감 2개가 섞여서 더 예쁜 색이 되도록 예쁘게 번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녕 책다방과 인연이 있는 책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인연이 있는 책으로는 맡겨진 소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클레어 키건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 맡겨진 소녀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저한테 이 책 읽어봐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주는데 네. 한때 아내가 여기 독서 모임에 많이 다닐 때 독서 모임 갔다 온 책들을 저한테 읽게 시키고 저희만의 독서 모임을 집에서 너무 좋다. 종종 했거든요. 네. 이 책의 내용은 어떤 소녀가 있는데 그 집의 부모님들은 좀 안하무인하고 교양이 없고 어떻게 말하면 구질구질하고 그런 부모님들인데 자녀는 또 많아요. 언니가 몇 명 있고 이 소녀가 있고 이제 새로운 동생을 엄마가 임신을 해서 돌보기가 힘들다고 잠깐 엄마의 먼 친척에게 맡겨집니다. 그래서 맡겨진 소녀인데 근데 그 집은 부모님들이 엄청 교양이 있고 깔끔하시고 아이도 너무 예뻐하시고 그런 집에서 살다가 동생이 태어나면서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의 책이고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소녀가 그 집에 맡겨졌던 그 상황이 행운일 거라고 생각해? 불행일 거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극심한 불행일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도요. 그거 얘기했더니 아내가 지기님도 똑같이 얘기했다고.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인지 사실 맞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유일하게였어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지기님과 정확히 똑같이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다 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와 어떻게 보면 결이 좀 비슷한 비슷하다. 사람이구나 싶어 네. 책방과 아, 관련 있는 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맞아요. 이런 모먼트가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철이님과 맞아요. 비슷하게 생각한. 근데 제가 항상 뭔가 얘기를 하면은 저희 책방 사람들과 제 의견이 거의 다르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다들, 뭐야, 메말랐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이유. 앞으로 2번 다시 맛볼 수 없는
맞아. 그 행복을, 그리고 저는 다시 구질구질한 삶으로 돌아가야 맞아. 되는데 그걸 이렇게 찍어 먹어보고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네. 몰라도 되는 행복을 내가 그쵸. 체험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아내도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의 행복을 느낀 것도 일단 좋은 일이고, 네. 그걸 계기로 더 열심히 뭐 살아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면이 낫지 않냐. 아예 인생이 불행한 것보다 행복을 맛보는 게 낫지 않냐라고 또 그런 의견도 있긴 한데, 저는 이 소녀가 7세, 18세 정도여서 그 본가를 곧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소녀는 그 당시에 한 12살 정도쯤이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어렸어요. 그럼 그 집에서 이제 남은 기간이 한 8년 정도를 계속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는데 고통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 근데 이제 그게 고통인 걸 알아버린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불행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본가로 돌아왔을 때 언니들도 이 소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소녀의 몸가짐이나 사용하는 어휘 자체가 바뀌어버리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지낼 수가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요. 엄마도 변했다라고 느끼죠. 싸늘해지잖아요. 그러면 맡겨진 소녀 공유하고 싶은 문장이 있으신가요? 킨셀라 아저씨가 내 손을 잡는다. 아저씨가 손을 잡자마자 나는 아빠가 한 번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음을 깨닫고 이런 기분이 들지 않게 아저씨가 손을 놔줬으면 하는 마음도 든다. 힘든 기분이지만 걸어가다 보니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한다. 나는 집에서의 내 삶과 여기에서의 내 삶의 차이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 아저씨는 내가 발을 맞춰 걸을 수 있도록 폭을 줄인다. 나는 작은 주택에 사는 아주머니를 그 여자가 어떻게 걷고 어떻게 말했는지를 생각하다가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원래 삶과 이 맡겨졌을 때의 삶의 대비를 가장 크게 느낀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는 그 순간이.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당연히 물리적으로 손을 많이 잡아주지만 그거 말고 정서적으로도 좀 든든하게 항상 힘이 되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 소녀처럼 좀 불행해지지 않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맡겨진 소녀의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 가장 달콤한 불행이라고. 오늘 이렇게 철이님이 준비해 와주신 책들을 알아보았는데 제가 감사의 의미로 몇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나는 제가 미나님께 미리 좀 여쭤봤어요. 철이님은 뭘 좋아하시나요? 고양이를 좋아하신대요. 아, 예. 고양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고양이 머그컵을 준비했어요. 아이고. 근데 다 귀여운 거밖에 없어서 제 눈에는 최대한 덜 귀여운 걸로 사긴 했는데 저 귀여운 것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좀 더 귀여운 걸로 살걸. 예쁠 것 같아요. 뚜껑이 있고 덮을 수 있어서 따뜻한 거 먹을 때 좋을 것 같고요. 귀엽죠? 귀여운데요? 귀엽죠? 엉덩이에 맞아요. 꼬리가 달려있네. 너무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귀여워. 그 다음 책은 얼마 전 미나님께서 또 사랑꾼 모먼트로 설자은 맞아요. 읽으셨나요? 아직 못 읽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읽을 책이 이거 준비한다고 거의 한 달 동안에 4-5번을 네. 읽어가지고 아.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어요. 그래서 2를 제가 그때 색이 바른 게 있다라고 네. 했는데 2를 제가 선물을 감사합니다. 수는 내 돈 주고 사야 되나 했는데 네, 2를 또 철이님께서도 안녕 책다방에서 책을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읽고 싶었는데 진짜요? 예, 아직 읽어보지는 못한 책이거든요. 위대한 개츠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위대한 개츠비 왜 골라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네. 그 편지를 좀 주고받던 친구가 있는데 오. 뭐 사귀거나 그런 사이는 아니고 여잔가요? 이거 사랑꾼 큰일 났네. 친구였어요. 친구였는데 그 네. 문학소녀였거든요, 되게. 근데 수학을 굉장히 못해가지고 편집해드려요? 괜찮습니다. 수학을 굉장히 못해가지고 네.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 친구한테 수학을 좀 알려주라고 오. 짝꿍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문학소녀다 보니까 뭐 편지를 종종 써주더라고요. 좋아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철이님을? 제가 나중에 만나면 한번 네. 물어보겠습니다. 연락이 닿으세요? 뭐 종종 연락이 있죠. 근데 그래서 저도 뭐 그냥 답장 쓰고 하다 보니 편지 몇 번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네. 그 친구가 그 위대한 개츠비의 한 문장을 인용해서 편지를 써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보고 좋네, 언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못 읽고 끌고 왔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책방에 왔다가 단어책 하면은 무슨 책 고르지 하면서 이렇게 쭉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꽂혀 있길래 내가 기회다 해서 낚아챘습니다. 혹시 무슨 문장이었는지 기억하세요? 그때 네. 기억한 문장은 엄청 더운 날에 막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삐질삐질 나는 그런 더운 날에 네. 개츠비를 보고 당신 참 시원해 보여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문장이 데이지가 개츠비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위하는 태도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그 친구가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 그 문장이 왠지 모르게 계속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니까 네. 20년 정도 흘렀는데 가끔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가만히 서 있어서 또 땀이 나는 그런 날씨가 많잖아요, 한국에. 그렇죠. 그럴 때마다 생각이 나죠. 그래가지고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럼 읽어보시면 와장창 깨질 수 있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마무리가 이렇게 돼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유, 사랑꾼 큰일 났네. 그럼 포장할 기회를 드리며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는지? 저는 사실 책을 뭐 안 읽는다면 안 읽는 편이고 많이 읽는다면 많이 읽는 편인데 책을 그냥 읽고 끝인 사람이었어요. 뭐 그게 감성이 어떻고 어떤 문장이 좋았고 나한테 뭐가 와닿고 그런 게 하나도 없던 사람인데 미나님이 처음으로 강제로 독서 모임에 보내가지고 작별 인사를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아 이게 책 읽고 나서 그 후기를 소감을 여러 사람과 나누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더라고요. 감사해요. 그러고 나서 집에서도 그 미나님이랑 둘이서 독서 모임을 종종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또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누군가에게 저의 마음을 담아서 얘기할 수 있다는 시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이런 시간을 알게 해준 이 책방과 지기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몰랐던 시집도 알게 되고 말씀을 또 워낙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저야말로 너무 감사드리고 미나님과 철이님 굉장히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부부거든요. 보기가 좋아가지고 아유 다행이네요. 서로 위해주시고 이런 책도 같이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와주시길 바라면서 예. 단어책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